네, 요즘 중요한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소통을 하는 거 모두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우편함이란 것을 열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덴마크가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우편 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편지가 이제 배달이 안 된다는 건데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덴마크, 스웨덴 그 합작 국영 그 우체국이죠. 포스트 노르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6월부터 지금 덴마크에 한 1,500개 정도의 우체통, 우리가 익숙한 우체통이 지금 벌써 단계적 철거에 들어갔고요. 인원도 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2,200명 정도 된다는데 한 700명은 이제 소포 사업부로 재배치를 하고 나머지 한 1,500명은 아마도 이제 좀 감축을 올해 중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죠. 매우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편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 14억 건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24년도 2억 건으로 이렇게 이내로 줄었다. 어만큼 감소를 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또 여기 이제 민간에 개방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 한 통당 좀 보내는데 우리 돈도 한 6천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용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덴마크가 이제 이런 배송 서비스 우체국의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배송량이 급감해서 사실상 서비스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전 세계 국영 우체국 중에서 이런 우편 배송 전면 중단을 결정한 건 덴마크가 처음이거든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맞습니다. 왜 덴마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덴마크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덴마크 우유, 덴마크 목축업 유명하구나. 이렇게 낙농업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제약 바이오도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뭐 매우 지금 덴마크 전체 GDP에서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이렇게 덴마크가 이렇게 우체국 서비스를 중단하냐 했을 때 세 번째 덴마크 산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IT, 이 디지털 산업 부분들이 또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정보 지수라는 게 있는데 OECD에서 이 말한 이 디지털 정보 지수에서 덴마크가 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덴마크가 지금 보면 조금 더 거슬러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1년도에 덴마크 재무부 산하의 디지털화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정부나 공공 서비스를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행정의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디지털 우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했고요. 지금 덴마크 가보시면 덴마크인들 대부분 다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화 IT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사실 서비스를 이제 뭐 중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덴마크 하면 떠올리셨던 낙농업 이런 이미지에서 오늘 굉장히 다른 아마 이미지를 느끼셨을 텐데 유엔이 집계한 세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순위에서 덴마크가 4년 연속이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립을 좀 하기 위해서요. 원장님, 이 디지털 정부, 전자 정부란 게 무엇이고 또 이 순위는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전자 정부, 그러니까 디지털 정부, 모든 공공이나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최적화시키고 혁신화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 정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지금 2002년부터 한 190여 개 회원국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전자 정부 발전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평가 기준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신 인프라,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적 자본인데 이 세 개 분야를 좀 계량화해서 결과를 종합해서 발전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뭐 지금 덴마크가 뭐 4년 연속 1위라고 말씀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북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 한 5개국 정도, 북유럽이 대부분 이 전체 발전 지수의 15위권 안에 상위권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정부로서의 지금 뭐 진화를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역시 사실 이 전자정부 평가에서 또 둘째가 그럼 서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 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게 이 꽤 오래 전부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 다 거슬러 가보시면 언제부터 했더라? 말해서 고민하실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우리도 꼭 했는데 네. 대한민국 1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1등을 했었습니다. 네. 2010년도에 1위를 한 적이 있었고 2012년, 그다음에 14년 연속 쭉 이제 세계 1위를 했었고요. 물론 지금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평가를 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193개 회원국 중에서 저희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덴마크고요. 네. 뭐 2위가 이제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3위가 우리가 싱가포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4위를 했는데 좀 아까 세계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보면 온라인 서비스는 1등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통신 인프라도 한 세계 6위 정도 되는데 인적 자본의 수준에서 제가 한 17위 정도. 아하. 그래서 이제 진짜 4위 정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도 뭐 2000년대에서 뭐 광케이블 초고속 통신망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뭐 전자정부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1대 뭐 정부 중점 과제, 전자정부 중점 과제를 발표를 해서 뭐 주민등록 전산화라든가 부동산 종합 관리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 익숙한 뭐 정부24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홈택스, 나라장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점점 구축되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계 4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순위인데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1등을 해버리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조금 섭섭함이 느껴지는 건 점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순위가 단순히 그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네. 사실 이 전자정부라는 걸 잘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자정부 발전 지수가 높으면 국민들의 삶에 어떤 가치와 편의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그 여러분도 많이 편해지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많이 지금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또 편리함을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결국 효율적인 부분들, 편리한 것들, 그다음에 직접 또 이게 단순히 편리를 떠나서 내가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키워드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뭐 비용 절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농촌이나 도서 지역에도 직접 주민들이 이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접근성이 좋아졌다. 투명성이 강화됐죠. 우리가 훨씬 더 뭐 전산에 다 기록이 남은. 모든 기록이 남은. 그렇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전자 청원이라든가 온라인 설문조사, 전자 투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디지털 정보로 인해서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국민적 가치를 더 제공 하나의 또 의미가 있지 않는 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디지털 정부, 전자 정부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꾹꾹 눌러 쓴 정성 어린 편지 한 통을 빨간 우체통에 집어넣고 돌아오던 그 감성, 이게 사라지는 건 참 아쉽기도 하거든요. 네. 원장님, 이 인류가 언제부터 이 우편 제도를 이용해 왔는지 역사를 한번 간략히 짚어주세요. 아유, 이거 간략히 또 좀 짧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뭐 편지를 운송한 우리가 파발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오래된 또 우편물이라고 했을 때 이집트의 우편물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동양, 서양, 우리나라를 좀 나눠서 간단하게 첫 출발이 언제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서양은 뭐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편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고요. 동양은 아무래도 중국 그러니까 주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다 우편 관련된 그래서 당나라 원나라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 사기에 이제 이런 최초 기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서기 한 487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우리가 소지왕 시절이죠. 그때 이제
이제 뭐 일단 교통과 통신 기관을 담당하는 우역이 설치돼 있었다. 그 우역이 그는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것들 네. 이런 부분이 있는 우역. 거고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왔을 때는 가장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 우편의 아버지 하면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를 개발하면 누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세계 우편 아버지라면 바로 이야기할 때 바로 로렌드 힐이라는 이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편 제도의 개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1840년이거든요. 1840년 그리고 1846년에 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최초의 이제 국제 우편 협정이라는 게 좀 만들어졌고 그래서 회의를 했죠 국제회의. 그리고 1874년도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던 지금 현재까지 있는 만국 우편 연합이 네. 결성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이제 계속 또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1884년에 우정총국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사실 이때도 갑심정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없어졌다가 또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90년이죠. 만국 우편 연합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가입을 하게 됐고 이것도 이제 또 일제 침략하면서 또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최신부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설치가 됐고 지금의 우리가 우정사업본부가 탄생되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졌던 우편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니까요. 참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나라가 1등을 하다가 이제 4위인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그 1등하는 친구의 그 공부 습관, 요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덴마크가 이 공공 디지털화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비결을 아무래도 덴마크가 처음 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한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재무부, 그러니까 재무성 산하의 디지털화청, 디지털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의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 정부의 의지를 담은 이 디지털 정부에 대한 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덴마크 가보시면요,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여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책 반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지자체 간의 이런 협력 메커니즘이 매우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명확한 이런 KPI 목표를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2년과 5년 단위로 조금씩 목표를 설정해서 이뤄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디지털화는.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매우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한다. 뒷받침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제 이것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디지털은 결국 데이터에 쌓이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덴마크가 전자정부 1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덴마크가 어떤 비결을 갖고 있나 이거를 굉장히 상세히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와 비교했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등을 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1등을 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특징이랄까요? 강점은 또 뭘까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가 4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등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수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 그 나라의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인구 수 그다음에 IT 인프라 등 모두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이제 평가 지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4인데 사실 아까 1등을 하고 있는 덴마크 인구가 약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위를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건 인구가 약 130만 명. 싱가포르 같은 경우 587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5,200만 명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이상 된 국가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민원, 조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생활 기업들의 활동 부분에서 다 지금 디지털화돼 있고 또 이것도 이용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고 강점이긴 합니다. 근데 꼭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단점을 좀 찾아보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아마 개인화 맞춤하죠. 커스터마이징 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활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AI 기반의 좀 예측 행정이라든가 뭐 데이터 기반 뭐 이런 부분의 복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의미 있는 또 좀 행정 부분들을 좀 변화는 필요하기는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편 서비스 축소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디지털 정부 전환으로 인한 변화, 우편 네. 서비스 축소,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지출한 비용, 네. 현금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뭐 현금을 갖고 다니질 않으니까요. 네. 전부 카드로 했거든요. 지갑은 들고 다니십니까? 예. 지갑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캐시리스 사회, 즉 맞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로의 이 전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게 캐시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빠르게 확산돼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혁신돼 있고 아예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 항저우나 이런 지역 가보시면 아예 스마트폰만 들고 다닙니다. 지갑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도둑이, 소매치기가 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갑을 이제 가져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디지털 결제, 그다음에 중심, 그다음 에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금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뭐 현금 승차 지금 뭐 불가하다, 뭐 교통카드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뭐 정부가 2017년부터인가 동전 없는 사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빠르게 이게 뭐 캐시리스 사회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전자정부, 즉 디지털 정부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 이거 사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보완점과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참 디지털로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격차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해서 어떠한 문제점, 보완점이 있을 때 뭐 한 5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격차 요소입니다. 노령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어딜 가서 뭘 하지를 못하십니다.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디지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이버 보안이죠. 개인정보 유출 이 부분의 보안 부분도 좀 우리가 빠르게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이버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고 해킹이나 그다음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도 관심 있게 들여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이제 법 제도 정비인데 이게 이제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게 빨리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보완을 해드린다면 일자리 이제 노동 시장의 충격이 또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는 AI와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축소 감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또 따라는 가되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보완책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만 정말 좀 조화롭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이와 손글씨가 익숙한 세대, 그 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전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